아빠, 전 세계가 영어를 배우는데 왜 프랑스어를 배워요? 한때 외교와 문화의 언어, 유럽 엘리트들의 필수 교양이었던 프랑스어가 한국어에 밀려 몰락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300년 역사의 프랑스어과는 텅 비어 있는데 한국어 강좌는 경쟁률이 대기자가 300명이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어가 한류에 완전히 압살당했다. 프랑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국 정부는 이 언어 대재앙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특별조사관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BBC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영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아침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이 동시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어과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증원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올리버 싱클레어입니다. 영국 교육부 언어교육정책 수석자문관으로 28년째 일하고 있죠. 옥스퍼드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평생을 언어교육정책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믿을 수 없는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튼 칼리지 제2외국어 선택 현황 한국어 42%, 프랑스어 28%, 독일어 15%, 헤로우 스쿨 언어 교육 통계 한국어 수업 대기자 150명, 스페인어 수업 정원 미달, 웨스트민스터 스쿨 학생 자치회, 한국어 정규 과목 확대 요구, 제 비서 엠마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방금 도착한 보고서입니다.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등 전국 주요 도시 학교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죠. 엠마, 이게 정말 맞는 수치인가요? 프랑스어가 한국어에 밀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엠마의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믿기 어렵지만 모든 데이터가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프랑스어 학습자는 35%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한국어 학습자는 280% 증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보이는 이곳에서 28년간 일하면서 영어의 지위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유럽 언어들은 당연히 배워야 할 제2외국어였죠. 교육부 장관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30분 후입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K-팝, K-드라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언어 교육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마거릿 톰슨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육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크린에 유럽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 모두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교육 체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재무 담당 차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다음 주 긴급 방문할 예정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이것을 문화적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들을 방문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초기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제 딸 엘리자베스가 떠올랐습니다. 13살인 그 아이는 요즘 무슨 언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집에 가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딸이 이미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노팅힐에 있는 우리 집은 전형적인 영국식 타운하우스였죠. 아내 헬렌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올리버, 오늘은 일찍 왔네요.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어.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나가야 해서.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설명할게. 엘리자베스는 위층 자기 방에 있어요. 요즘 공부한다고 문도 잘 안 열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웨스트본 그로브 아카데미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영어와 라틴어는 최상위권이지만 현대 외국어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 잠시 부산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벌써 오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낯선 교재들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문자들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글이니?
엘리자베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도 한글 아세요? 당연히 알지. 아빠가 언어 정책 전문가잖아. 그런데 너가 왜 한국어를?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심청전이라는 한국 고전이에요. 번역본으로 읽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고전을? 너가 언제부터 한국어를? 6개월째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책장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아빠,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딸의 이야기인데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과는 다른 깊은 효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리어 왕과 비교하다니? 제가 놀라자 엘리자베스는 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어 왕은 권력과 배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심청전은 순수한 사랑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국어로 배우면서 그 감정이 더 잘 느껴져요. 저는 딸의 책상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글 교재, 한국 문학 작품들, 그리고 학교 한국어 동아리 회장, 명함 크기의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웨스트본 그로브 아카데미 한글 기사단 회장 엘리자베스 싱클레어. 아빠, 사실 제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2명이에요. 대기자도 15명이나 있고요. 너가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엘리자베스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쓰고 한국 전통 놀이를 하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 전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김치를 직접 담가봤어요. 김치를? 네, 그리고 알아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지? 세종대왕이 1443년에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때 유럽은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는데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오늘 아침 받은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현상의 실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왜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아니고 한국어야?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프랑스어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독일어는 문법이 너무 복잡하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배우면 배울수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제 선택이에요. 학교에서 강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이 스스로 선택한 학습. 그것이 진정한 교육 아닐까요? 그리고 아빠,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한국 문화 축제가 있어요. 와서 보실래요? 제가 사회를 봐요. 한국어로요. 한국어로 사회를? 네. 이미 대본도 다 외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로 시작해요. 엘리자베스의 한국어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 준비가 됐다고 불렀지만 저는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의 방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가는 교육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 조사가 단순한 실태 파악이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다음날 아침, 저는 런던 시내 주요 학교들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킹스 크로스 근처의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제임스 윌리엄스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우리는 먼저 프랑스어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에 단 8명의 학생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사 마리 듀부아는 지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25년째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작년만 해도 2반이 가득 찼는데 학생들이 왜 프랑스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프랑스어는 너무 복잡하다고 해요. 한국어가 더 배우기 쉽고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독일어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따라가 보니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문 위의 표지판에는 한국어 수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교사가 칠판에 한글을 쓰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받침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한글의 받침은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나요? 빨간 머리 소녀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레고 블록처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프랑스어처럼 복잡한 활용도 없고요. 안경 쓴 소년 토마스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한국 게임 회사들이 세계 최고잖아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저마다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국 웹툰을 원어로 읽고 싶어요. 한국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글 캘리그라피가 예술적이에요. 오후에는
이스트 런던의 공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사라 톰슨이 설명했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운 후 영어 읽기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언어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같아요. 그녀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난독증 학생 15명이 4개월간 한글을 배운 후 영어 읽기 점수가 평균 28% 향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수치예요. 우리가 수년간 시도했던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런던 남부의 사립학교였습니다. 이곳의 언어 교육 주임 마틴 브라운은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요구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프랑스어, 독일어를 원했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요구합니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라고 하시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바꾸셨나요? 내년부터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어는 선택 과목으로 축소하고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저는 보고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의 열기를 체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한글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교육부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 엠마였습니다. 박사님, 내일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오신다고 하셨죠? 독일과 스페인 대표단도 합류한답니다. 그리고 EU 교육위원회에서 긴급 컨퍼런스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베를린에서요. 유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히드로 공항에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소피 모로가 직접 전용기를 보낸 것이었죠. 기내에서 만난 독일 교육부 차관 한스 밀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훔볼트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신청자가 500명을 넘었어요. 프랑스어과는 정원을 채우기 어렵고요. 스페인 대표 카를로스 산체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드리드 대학들도 비상입니다. 학생들이 한글 동아리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자 프랑스 교육부 직원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파리 시내를 지나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고 서점 쇼윈도에는 한국 소설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루브르 근처의 역사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소피 모로 장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프랑스 최고의 언어학자 출신으로 프랑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소르본 대학 한국어과 경쟁률 28대 1, 프랑스어 문학과 지원자 전년 대비 40% 감소, 파리 시내 고등학교 50%에서 한국어 동아리 운영 중.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문화 대국입니다. 프랑스어는 외교의 언어, 예술의 언어였죠. 나폴레옹 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위기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몰리에르 대신 한국 소설을 읽고 라신 대신 한국 시를 암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소피는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6개월간 조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K-팝, K-드라마의 영향이 컸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법과 달리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죠. 스페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말하길 한글은 24개 문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스페인어의 불규칙 동사 활용에 지친 아이들에게는 혁명적이었죠. 소피는 학생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파리의 한 고등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가 이렇게 논리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프랑스어는 왜 오를 오라고 읽는지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모든 것이 규칙적이에요. 다른 학생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어는 엘리트들의 언어 같아요. 복잡한 문법과 예외들. 하지만 한글은 모두를 위한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스토리도 감동적이고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소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프랑스어 보호법을 강화하자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프랑스어 시수를 늘리고 한국어 교육을 제한하자는 거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피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파리 시내 대형 서점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한국 문학 코너가 프랑스 고전 문학 코너보다 큽니다. 시민들도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청소년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독일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음 주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유럽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해요. 자칫하면 아이들의 반발만 키울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소피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사실 제 조카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12살인데 한글로 일기를 써요. 그래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프랑스 아이가 왜 한글로 일기를 쓰냐고. 하지만 아이가 보여준 일기를 읽어보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글로 쓴 일기가 프랑스어로 쓴 것보다 더 솔직하고 창의적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한 것처럼요. 파리를 떠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패권, 미래 세대의 선택,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금요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의 유럽교육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EU 27개국 교육 장관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는 유럽 언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EU 교육위원회 의장 안나 슈미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 교육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교육 체계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유럽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붉은색 지역은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주요 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교육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라틴어보다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우리 문명의 뿌리인 라틴어가 동양의 문자에 관심을 잃고 있다니 이게 현실입니까? 네덜란드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암스테르담 대학의 한국어과는 정원의 5배가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논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독일 언어학자 프리드리 바움가르트너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6개월간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왜 유럽 청소년들이 한글에 매료되는가? 그는 클리커를 눌렀습니다. 첫째, 한글의 과학성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이는 알파벳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둘째, 학습 효율성입니다. 한글은 24개 문자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합니다. 영어의 복잡한 철자법, 프랑스어의 묵음, 독일어의 긴 복합어,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글 학습이 다른 언어 학습 능력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난독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의 개선 사례, 언어인지 능력 향상 통계, 창의성 증진 효과.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스웨덴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스톡홀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소피 모로 장관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백 년의 문화적 유산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것들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교육부 대표였습니다. 옵서버로 참석한 저희의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중국도 이 현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한자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인데 왜 600년밖에 안 된 한글이 이런 인기를 얻는지. 일본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나 문자도 충분히 효율적인데 학생들은 한글만 선호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편향 아닐까요? 이 발언에 한국 교육부 대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인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럽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요청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런던, 파리, 그리고 독일의 학교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선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아이들은 강요된 학습이 아닌 자발적 학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고의 도구이며 창의성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EU 의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둘째, 전통적인 유럽 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모색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정책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그때 독일 총리실에서 온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독일은 한국과의 교육 협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프랑스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프랑스도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습니다. 단, 프랑스 문화의 가치는 계속 강조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뜻밖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럽 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한글의 본고장에서 직접 그 교육적 가치를 체험해보자는 거죠. 베를린을 떠나며 저는 변화의 물결을 실감했습니다. 유럽의 언어 지형이 바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막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맨체스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브라이트 퓨처 특수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장 엘리너 하트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의 기적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브라이트 퓨처는 난독증과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엘리너가 설명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한 교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반은 한글을 배운 지 4개월 된 학생들이에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한글로 된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싱클레어 박사님.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담당 교사 제니퍼 브라운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 아이들은 4개월 전만 해도 영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한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제이콥, 네가 쓴 이야기를 읽어줄래? 12살 소년 제이콥이 수줍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글로 쓴 짧은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알고 싶었지만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는 분명히 읽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이야기를요.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규칙성이 핵심이에요. 영어는 어프가 5가지 이상으로 발음되잖아요. 더프, 스루, 코프, 러프, 바우. 난독증 아이들에게는 악몽이죠. 하지만 한글은요.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받침 규칙만 익히면 되죠. 이 단순함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우리는 데이터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너가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글 학습 전후의 영어 읽기 능력 변화예요. 그래프는 놀라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균 28% 향상이에요. 일부 학생은 40% 이상 올랐고요. 20년 교육 경력에서 이런 결과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특수교육 전문가 마이클 피터슨 박사가 합류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재구성하는 것 같아요. 음소와 문자의 1:1 대응이 명확한 한글을 통해 언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는 뇌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학습 전후의 뇌 활동이에요. 보시다시피 언어 영역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후에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 토미는 8살인데 학교 가기를 거부했어요. 책을 보면 두통을 호소했고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로는 이제는 한글로 일기를 써요. 영어로도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고요. 다른 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제 딸은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나는 바보야라고 매일 말했죠. 하지만 한글로 첫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간담회가 끝난 후 엘리너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한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한글로 된 동화책, 학습 교재,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쓴 이야기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요. 한글로 쓰고 그림을 그리고 제본까지 하죠. 그리고 서로 읽어줍니다. 10살 소녀 에밀리가 자신이 만든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무지개 고양이 이야기예요. 한글로 먼저 쓰고 나중에 영어로도 번역했어요. 그녀의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교사 연수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특수교육 교사들이 한글 교육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맨체스터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미 20개 학교에서 도입했고 결과는 모두 긍정적이에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게임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을 레고 블록처럼 생각하게 하죠. 맨체스터를 떠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꿈꾼 백성을 위한 문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변화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맨체스터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딸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든버러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킹스크로스 역에서 에든버러행 기차를 탔습니다. 아빠, 정말 같이 가주셔서 고마워요. 한국문화원에서 특별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글,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래요. 엘리자베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에든버러에 도착하자 스코틀랜드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한국문화원은 구시가지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장 김진수 박사가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그리고 엘리자베스 양,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에든버러 대학 언어학과와 공동으로 준비한 전시 개막일이거든요.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 대부분은 문맹이었죠. 복잡한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김 원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니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성이죠. 우리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글 자모의 제작 원리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의 혀와 입 모양을 본떴어요.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스코틀랜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해요.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을 나타내죠. 에든버러 대학 언어학과 교수 이언 맥도널드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글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는 우리를 연구 전시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한글은 자질문자예요. 각 글자가 소리의 특성을 담고 있죠. 예를 들어 큰 고에서 파생됐는데 더 강한 소리를 내죠.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를 표현한 거예요. 이런 체계적 설계는 세계 문자 중에서도 독특해요. 알파벳은 그냥 관습적으로 정해진 기호들이지만 한글은 소리의 본질을 시각화한 거죠. 다음 방에서는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신이 나서 참여했습니다. 붓을 이렇게 잡고 천천히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볼까요? 한국인 캘리그라피 전문가가 지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예술이 될 수 있죠. 글자의 굵기, 간격, 리듬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쓴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특별 강연장에서는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서울대에서 온 역사학자 박은영 교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중국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 새로운 문자 창제를 오랑캐의 일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세종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편에 섰고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15세기에 일어난 민주주의적 혁명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스코틀랜드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죠.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났어요. 백성들은 금세 한글을 받아들였고 편지를 쓰고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우리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김 원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요즘 스코틀랜드에서도 한글 교육 열풍이 대단해요. 에든버러 대학은 물론 글래스고 에버딘 대학에서도 한국어과를 확대하고 있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한글에 끌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스코틀랜드인들은 잉글랜드의 문화적 압박을 오래 받아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한글의 정신에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에든버러의 게임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죠. 문화원을 나서며 엘리자베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글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평등과 혁신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 이제 좀 알 것 같구나. 그리고 아빠, 저도 세종대왕처럼 되고 싶어요.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에든버러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0년 전 한 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이제 그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에든버러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다시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EU 교육위원회에서 유럽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회 건물 앞은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럽 언어를 지켜라 라는 플래카드를, 다른 쪽에서는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보수 진영과 네덜란드, 스웨덴이 이끄는 개혁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소피 모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회원국은 자국어와 전통적인 유럽 언어 교육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유럽 언어가 먼저입니다. 이에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 얀 반 데르 벨트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글로벌 시민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스웨덴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이미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학생들의 언어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어요. 논쟁이 격화되자 EU 교육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모두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EU 전체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300% 증가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어는 30%, 독일어는 25%, 스페인어는 20% 감소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단테를 읽는 학생보다 한국 웹툰을 읽는 학생이 더 많아요. 그때 벨기에 교육부 차관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브뤼셀은 다언어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되 유럽 언어와 비교 언어학적으로 가르쳤죠. 결과는요? 놀랍게도 두 언어 모두에서 성취도가 올랐습니다. 한글을 통해 언어의 구조를 이해한 학생들이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도 더 잘 배우더군요. 이 발표에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헬싱키 대학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글 학습이 핀란드어 학습에도 도움이 됐어요. 두 언어 모두 음소와 문자가 규칙적으로 대응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리에르, 야신, 보들레르, 이들의 유산이 사라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최근 맨체스터와 에든버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문화의 대립이 아니라 문화의 융합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맨체스터에서는 한글이 난독증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에든버러에서는 스코틀랜드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성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회의장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학생 대표단이 입장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고민 끝에 그들의 입장을 허락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각국을 대표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생 대표 마리가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도 배우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독일 학생 한스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괴테도 읽고 한국 시인 윤동주도 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니 제 세계가 더 넓어졌어요. 이탈리아 학생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지만 정작 우리 의견은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학생들의 발언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덴마크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언어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결국 장시간의 토론 끝에 타협안이 마련됐습니다. 유럽 언어 교육 혁신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각국은 자국어와 최소 하나의 유럽 언어를 필수로 하되 제3외국어로 한국어를 포함한 비유럽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교육 협력을 확대하여 교사 교류와 공동교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피 모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는 항상 두렵죠.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겠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비교 문학 수업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브뤼셀을 떠나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유럽이 분열이 아닌 화합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에, 그리고 이제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을 직접 경험해볼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저는 영국 교육부 대표단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딸 엘리자베스가 학생 대표로 함께 왔습니다. 웨스트본 그로브 아카데미에서 한국어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된 것이죠. 아빠, 드디어 한국이에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곳, 공항에서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교육부 국제협력과장 박상현입니다.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세종대왕 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서 관장님이 직접 우리를 맞았습니다. 여기는 한글의 역사와 정신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늘 특별히 영국 교육부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훈민정음 서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1418년에 태어나 1450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는 과학, 음악, 농업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겼지만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연 한글 창제입니다. 우리는 한글 창제 과정을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직접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의문학은 물론 산스크리트어, 몽골 문자 등을 참고했죠. 그리고 3년의 연구 끝에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습니다. 왕이 직접 연구를 했다니 헨리 8세나 엘리자베스 1세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음 전시실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음, 바을 보세요. 두 입술이 닫혔다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차은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는 모양이고요. 영국 교사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왜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나요? 기득권층의 저항이었죠. 한자를 독점하던 양반들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굴하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언어교육원장 김미경 교수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에는 83개국에서 온 2,500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 3분의 1이 유럽 학생들이에요. 우리는 실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언어 다양성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틀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었어요. 파리에서 온 대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독일 학생들이 한국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독일 학생의 낭독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학에는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한이라는 감정, 정이라는 관계성, 이런 개념들이 유럽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죠. 저녁에는 한국 교육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한글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진정한 문화 교류를 이루고자 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찬 중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혹시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자 그가 놀랐습니다. 젓가락질을 잘하시네요. 엘리자베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제 김치도 잘 드세요. 제가 가르쳐드렸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곳입니다. 저 건물이 집현전이 있던 자리예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궁궐을 거닐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럽 관광객 그룹이 한글로 된 안내 팸플릿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경복궁이라고 쓰여 있어요. 큰 복을 굳게 지킨다는 뜻이래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동행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참관했는데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영국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to be or not to be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죽느냐 사느냐 또는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번역의 뉘앙스 차이는 뭘까요? 학생들의 깊이 있는 토론에 영국 교사들이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장이 특별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한글, 세계와 만나다라는 주제였죠. 이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표기 문자로 채택한 것부터 최근 유럽의 한글 교육 열풍까지 전시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의 문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울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한글이 특별한지. 그것은 권력자가 아닌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잖아요.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리고 아빠, 저 결심했어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한글처럼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멀어져 갔지만 저희가 경험한 것들은 가슴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영국 언어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의사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통주의자들이 영어와 유럽 언어를 지켜라 라고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라 고 맞섰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원 교육위원장 제임스 해리슨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당신은 정말로 셰익스피어의 언어가 동양의 문자에 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어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당 의원 마가렛 소닐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십시오. 프랑스어와 독일어 학습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럽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한국 학생들이 영어와 영문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화 교류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노동당 의원 데이비드 카터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싱클레어 박사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한글이 난독증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글 학습 후 영어 읽기 능력이 평균 28%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년간의 특수교육 연구에서도 보기 드문 결과입니다. 청문회가 한창일 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이 질서를 요구했지만 한 소녀가 일어섰습니다.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지만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의원들이 당황했지만 여론을 의식한 위원장이 특별히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곧 또렷해졌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웨스트본 그로브 아카데미의 엘리자베스 싱클레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영국 학생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심청전도 사랑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영어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영어로 돌아와 말을 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데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가는 다리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32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우리는 K-팝 팬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언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어를 포기했던 친구가 한글을 배운 후 다시 프랑스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가 어렵다던 친구는 한글의 규칙성을 이해한 후 독일어 문법도 정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의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우리를 위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을 믿어주세요. 우리는 영국인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국 시인 윤동주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제가 한국 문학에서 배운 것입니다. 모든 언어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자리로 돌아가자 의회는 술렁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보수적이던 의원들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마가렛 소닐 의원조차 입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싱클레어 양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균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의원 사라 그린이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국어를 공식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되 유럽 언어 하나를 필수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 언어학적 접근을 권장하는 거죠.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의 학부모들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한글을 배운 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언어 학습을 포기했던 아이가 이제는 통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기업인 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이제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 한국어 능력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오랜 토론 끝에 위원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싱클레어 양의 용기 있는 발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합니다. 첫째, 한국어를 공식 선택 외국어로 인정합니다. 둘째, 전통적 유럽 언어,
교육도 혁신적 방법으로 강화합니다. 셋째, 언어 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하여 상호문화적 역량을 강조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나댔나요? 아니야. 넌 정말 용감했어. 그리고 옳은 말을 했고 저는 그저 진심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언론은 이 청문회를 대서특필했습니다. 13살 소녀, 의회를 감동시키다. 한글과 영어, 공존의 길을 찾다. 변화의 바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의회 청문회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국 사회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BBC가 특별 다큐멘터리 한글 혁명 영국 교육의 미래를 방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 전날 BBC 프로듀서 마틴 리처드슨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그리고 엘리자베스 양,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의회에서의 발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학교에서 저를 영웅 취급해요. 엘리자베스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어 동아리 가입 신청이 60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싱클레어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이 모든 여정이 딸의 방에서 한글 교재를 발견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개인적 경험이 국가적 의제가 된 거죠. 방송 당일 저녁 9시, 우리 가족은 TV 앞에 모였습니다. 아내 헬렌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충격적인 통계로 시작했습니다. 2024년 영국 교육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역사의 이튼 칼리지에서 프랑스어가 한국어에 밀렸습니다. 내레이션은 계속됐습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관료인 아버지와 한글에 매료된 딸,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화면에 우리 가족의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한글을 공부하는 모습, 제가 학교들을 방문하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드는 모습까지. 다큐멘터리는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가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엔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한글 학습이 언어 인지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통주의 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년의 언어 전통을 포기하려는 겁니까? 초서, 셰익스피어, 디킨스의 언어를 동양 문자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였습니다. 런던의 한 이발소에서 제 손녀가 한글을 배우더니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저한테도 가르쳐줍니다. 맨체스터의 한 공장에서 우리 회사가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데 한국어 하는 직원을 우대 채용합니다. 시대가 변했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엘리자베스의 의회 발언 장면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때 저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 방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 서울대학교, 그리고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과 영국 학생들의 교류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영국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도 영어와 영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방송 막바지에는 변화된 영국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런던 시내에 생긴 한글 서점, 대학가의 한국어 스터디 그룹,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 마지막 장면은 우리 집 주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제가 함께 김치볶음밥을 만들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아빠, 한국어로 맛있다가 뭔지 알아요? 맛있다? 네. 발음이 좋아지셨어요. 방송이 끝나자 헬렌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대단해요. 교육의 미래를 바꾸고 있잖아요. 방송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BBC 웹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렸고 소셜미디어는 샵한글혁명 해시태그로 도배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버킹엄 궁전에서 연락드립니다. 여왕 폐하께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 대사와 함께 오찬에 초대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엘리자베스 양도 함께요. 전화를 끊고 엘리자베스에게 전하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왕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고요? 그 주 내내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더 타임스, 한글, 영국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가디언, 언어 다양성이 만드는 창의적 미래, 텔레그래프,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운 만남, 심지어 해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영국의 한글 혁명, 미국도 주목해야, 르몽드 프랑스도 배워야 할 영국의 유연성, 교육부로 출근하니 장관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당신이 옳았어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어 교육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영국 사회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버킹엄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의 오차는 예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왕 폐하는 특히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회에서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하다니 대단하구나. 한국어로 인사를 할 수 있니? 엘리자베스가 공손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폐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왕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배워보고 싶구나.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이라면서 한국 대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폐하,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아침 글자라고도 불립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다 배운다는 뜻이죠. 오찬이 끝날 무렵 여왕은 뜻밖의 발표를 하셨습니다. 왕실이 한영문화교류 재단 설립을 지원하겠다. 미래 세대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보도됐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마지막 저항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교육부에서는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다언어 교육 커리큘럼을 공식 발표합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영어와 함께 최소 2개의 외국어를 학습한다. 둘째, 한국어를 공식 선택 외국어 목록에 포함한다. 셋째, 언어 교육의 문화 이해와 상호문화 역량을 통합한다. 넷째,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언어 학습법을 개발한다. 제가 이끄는 태스크포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첫 단계로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한국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 교재를 개발할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한영 공동 교재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세종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학과 한국문학을 비교, 문학적으로 다루는 교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도 움직였습니다.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연구하겠습니다. 이미 서울대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영국 최대 서점 체인 워터스톤스가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점에 한국어 학습 섹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 번역서 코너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BBC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헬로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 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한국 KBS와 공동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학교를 다시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한영 바이링구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부 과목을 한국어로도 가르치죠. 수학 시간을 참관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오늘은 구구단을 한국어로 배워볼까요? 224, 236. 아이들이 리듬에 맞춰 따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한글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응은 동그라미예요. 하늘을 뜻하죠. 이걸 크게 그려보세요. 아이들의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추상 미술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었죠. 방과 후에는 한국 문화 동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 개, 걸, 윷, 모 규칙을 영어로 설명하면서도 구호는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사 마리 듀부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위기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비교하며 가르칩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수학 교사 존 스미스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법을 도입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암산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학부모들의 참여도 활발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딸과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새로운 취미가 생긴 셈이죠. 기업인 아버지는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런던 금융가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녀가 한국어를 한다는 건 큰 자산이죠. 새로운 커리큘럼 발표 한 달 후 신청 학교가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긴급히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3년간 500명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원어민 교사 파견을 약속했고 영국 교사들의 한국 연수도 지원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아이들의 자발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호기심, 의무가 아닌 즐거움,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요? 2025년 5월 런던의 풍경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템즈 강변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 서점, 세종학당, 김치앤칩스. 저는 6개월 전 그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던 바로 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상 위의 서류들은 희망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350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실시 중, 난독증 개선 프로그램 큰 성과, NHS 정식 도입 검토, 영국 한국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2,000명 돌파. 엘리자베스가 방과 후에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한영 청소년 문화 대사로 선발됐어요. 여름방학에 한국 학생들과 함께 유럽 순회 공연을 해요. 딸의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6개월 전 수줍게 한글을 숨기던 아이가 이제는 문화 대사가 되었으니까요. 축하한다. 어떤 공연을 하니?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한국 전통극 양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대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하고요. 정말 놀라운 기획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교육부 장관과의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6개월간의 성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학생들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도 크게 향상됐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유럽 언어 학습률도 회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다른 언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이제는 우리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소피 모로 장관이 다음 주에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저녁에는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이었죠. 놀랍게도 참가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맨체스터에서 온 14살 소년 제임스였습니다. 저는 심한 난독증으로 고생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의 유창한 한국어와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6개월 전 청문회에서 저를 공격했던 마가렛 손일 의원이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의원님, 제 손녀가 한글을 배우더니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펜팔을 해요. 세계를 바라보는 아이의 시야가 넓어지는 걸 봤습니다. 6개월 사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옥스퍼드 거리에는 한글 카페가 생겼고 거기서는 한국어 회화 모임이 매일 열렸습니다. 대형박물관은 한글 인류의 문자 특별전을 개최했고 관람객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주요 안내문을 한글로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뉴스는 6개월 전과 사뭇 다른 톤으로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한국어 교육 혁신, 전 세계가 주목하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영국 모델 도입 검토 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자베스와 함께 6개월 전 처음 갔던 한국 식당에 들렀습니다. 아빠, 6개월 전 기억나요? 그때 아빠는 김치도 못 드셨잖아요. 그래, 이제는 김치찌개도 좋아하게 됐지.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아빠 발음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님, 덕분에 저희 아이도 이제 한글과 영어를 모두 자랑스러워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언어의 다리를 놓은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룬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이해, 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2025년 6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에 서서 템즈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영국 교육의 위기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 멀리 런던 아이 근처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영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아빠, 엘리자베스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한영 청소년 문화대사 임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출발이에요. 파리, 베를린, 로마, 유럽 전역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자랑스럽구나. 네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기대돼. 아빠가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유럽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말했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그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웠습니다. 차이는 위협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라는 것을. 오늘날 영국의 아이들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읊으면서 윤동주의 시도 암송합니다. 그들은 두 개의 창으로 세계를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교육 아닐까요? 미래는 벽이 아니라 다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영어,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그 다리를 템즈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아버지와 딸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교육을 바꾸고 나아가 유럽 전체의 언어 지형을 변화시켰는지 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닫힌 마음을 열고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의 위대함과 한국 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